그러면 최상위권인 애들은 다 특별한 아이들이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거꾸로. 타고난 아이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 정도의 재능은 저는 필요 없다. 수학 점수 29점이었어요. 근데 저랑 한 3달 정도 같이 수학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나오는 거죠. 29점이었는데 29점과 90점은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강노트 수학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생강노트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 교육의 민족에 처음 나온 것도 한 1년 전인데 되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학원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많은 분들이 뭐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저의 의견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상에 가깝다고 했던 그 수학 교육 정말로 질문하고 기다려 주고 정말로 이 문제 양을 좀 줄여서라도 생각하게 만들고 대답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퀴즈 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애들이 정말로 놀랍게도 수학을 재미있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확인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옆에 전달해 주셔 가지고 이제는 진짜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책도 쓰게 됐고요. 두 번째 책에서는 더 좀 정말로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아이들도 최상위권이 가능한가요?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되게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평범한 아이한테 너도 최상위권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정말 자신 있게 하는지 아니면 그런 얘기 자체 안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 말은 하지만 사실 안 믿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질문을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역이대우 활용해 가지고 평범한 아이들은 최상위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거꾸로 바꿔 놓으면 그러면 최상위권인 애들은 다 특별한 아이들이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거꾸로.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 타고난 아이들이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대 나와서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지금도 영재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이 만나고 영재 교육 하시고 막 이제 되게 그 수학 교육자들 많이 만나는데 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IQ가 막 150 넘고 이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대 학생들의 IQ가 117이다 뭐 이런 옛날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냥 하는 얘기냐 정말 저는 믿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들 말로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말은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많이 봤고 그런 애들을 제가 성장을 시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타고나는 걸까요? 둘 다 있죠. 저는 이 교육의 민족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타고난 아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도 근데 제 자신도 저는 제가 공부에 타고난 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에 타고난 아이들은 정말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이 한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 아니면 이 한 두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이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고난 아이들은 한 학교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아이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을 따라잡으려고 할 필요 없다. 게다가 그 타고난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로 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또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타고난 아이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 정도의 재능은 저는 필요 없다. 95%의 아이들은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평범했는데 최상위권을 찍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나요?
제가 만난 아이들이 이번 책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예를 들면 80점대 초반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엄마가 이제 말씀하실 긴장을 되게 많이 한다. 얘는 좀 쉬운 문제 많이 틀리는 것 같다. 그다음에 국어 시험이 저번에 너무 망했다. 뭐 등락이 심하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앉혀놓고 저랑 시험 대비반을 했는데 저랑 한 달 정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에서 80점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저랑 진짜 한 달을 공부했거든요. 한 달 공부하지 저는 이 친구한테 뭐 수학 문제 알려준 게 아니라 시험 대비반 하면서 이제 정말 이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쏟아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계획을 어떻게 짜고 그다음에 이 최상위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접하고 이런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저랑 같이 한 달 정도 공부하고 90점, 90점, 95점, 95점 받아 가지고 평균 91.5점으로 반에서 1 등을 했어요 그냥. 물론 인제 그 친구도 앞으로의 등락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던 친구가 여기로 올라오는 거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능하다. 중학교에서 80점대 초반을 받던 친구가 97.5점을 받는 친구, 이게 제가 제 책을 보시면 이런 친구 얘기가 여러 명 실려 있어요. 여러 명 있고요, 여러 명. 또 심지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수학 점수가 29점이었어요. 근데 저랑 한 3달 정도 같이 수학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나오는 거죠. 29점이었는데 29점과 90점은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반에서 밑에서부터 몇 번째 꼽던 아이가 위에서부터,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니까 위에서부터 꼽는 아이로 바뀐 거거든요. 이런 아이로 바뀌는 사례. 또 어떤 친구는 40점 정도 받았어. 45점 받던 친구가 90점이 되던 사례. 이런 사례들은 그냥 제 주위에는 사실 그냥 넘치고 넘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바위 2개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점프할 수 있는지 아는 친구들은 이걸 내가 넘을 수 있는지 못 넘을지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애들은 이걸 아예 시도하지 않아요. 빠지면 어떡해요. 물에 빠지거나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떡해요. 점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 공부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여기까지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애들이 대부분 확인하지 않아요. 왜 확인 안 하냐면 수학으로 예를 들면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공식을 배워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점프할 수 있는구나를 확인하기 전에 안전하게 걷는 방법, 여기다 다리를 놓거나 뭐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하는 방법을 이미 배우고 그렇게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사다리를 주거나 다리를 놔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그걸 자기가 넘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의 자세와 난 여기까지 해봤다, 이 자세는 완전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40km 행군을 다녀온 친구들은 40km 행군을 하잖아요. 40km, 50km. 그 친구들은 내가 40km, 50km를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 해본 사람한테 너 40km 걸어가 볼래? 하면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한계를 테스트해 주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내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이 한계를 경험해 본 애 자체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공식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수학은 공식을 안 알려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애들 풀까요, 못 풀까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 느리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진짜 천만의 말씀이고요. 공식이 없이 문제를 풀던 애가 공식을 쓰는 거하고, 공식 없이 문제가 못 푼 애들은 그냥 아예 그냥 겸상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이걸 우리가 너무 정말 아이들한테 이 경험을 하도록 안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는 애들이 잘 시작하면 이렇게 책을 읽어요. 읽죠. 읽고 문제를 풀어요. 애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그건 거예요. 근데 그건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을 네가 싹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그냥 이렇게 써보라는 거죠. 네가 강의를 하고 네가 자료를 만들어 봐라. 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애들은 보통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가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켜보면 다 해. 근데 그럼 되네? 이 아주 간단한 요 경계를 넘게 해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 너 문제 풀어봐. 그럼 애들이 다 제가 이거 어떻게 풀어? 저 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해.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해라고 잘 안 해요. 그렇구나, 안 배웠구나, 나 알려줄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 요 단계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가 완전히. 또래보다 늦은 수학,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늦었다는 게 이제 몇 학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까 성적을 올려줬다, 드라마틱하게 올라왔다 이런 애들이 사실은 제가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만난 애들도 이 방법을 받아들이고, 이 방법이라는 것도 별거 없어요. 실제로 뭐냐면 이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해서 한번 갖고 와봐.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 문제 풀려면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럼 내가 그거를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학년이건 상관없어요. 다만 고등학생이 되거나 뭐 중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이런 방법을 트라이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부담감이 더해지는 거죠. 제가 제 그 스레드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가르치는 친구가 고3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는 고3 잘 안 해요. 이걸 잘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친구는 수학은 이제 워낙 못하니까 저랑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5등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5등급이라 하는 친구들 사실 5등급이 아니에요. 원래 6, 7등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5등급을 받아본 적이 있는 거죠. 근데 6, 7등급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목표가 3등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6, 7등급이 3등급 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 친구가 저랑 한 3개월인가 4개월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니 재순가를 하고 3등급을 끝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게 뭐 늦었다 이거는 없다.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제 생각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전혀 골든타임에서 늦지 않았고 중학교 이후에도 내가 약간의 어떤 그 노력과 좀 이 불안감을 다룰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럴수록 좋겠죠. 수학 문제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 답을 예상하실 것 같아요. 수학 문제집은 많이 사라. 많이 사서 많이 풀어라. 또는 한 문제집을 사서 여러 번 풀어도 된다. 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포인트가 뭐냐면 뭐 다 풀려고 하지 말아라. 다 풀려고 하지 말아라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문제집을 제가 추천해드리면 그거 한 권 사가지고 그걸로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학 문제집은 제대로 하려면 한 2권, 3권 풀어야 돼요. 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뭐 A급이나 뭐 예를 들면 중학생들 A급 블랙라벨 있고 초등학생들은 여기 뭐 왕수학이네, 최상위네 어려운 문제집이 있고요. 뭐 기본 수학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근데 뭐 이 출판사가 좋아, 뭐 저 출판사가 좋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문제집을 풀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풀만한 문제집 하나 정도를 동시에 푸시면 좋겠다. 다만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집에서 보시기에 너무 쉬워 보인다. 애가 다 맞고 너무 설명도 잘한다. 그럼 조금 스킵. 너무 어려워한다. 그럼 이건 좀 냅뒀다가 나중에 풀자.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형이 5개가 있어요. 유형 5개 있으면 제가 밑에 이 5개가 있어요. 똑같은 유형 5개 있다. 그럼 좀 밑에 2개만 풀려요. 생각해보세요. 밑에 2개를 풀었는데 위에 3개를 못 푼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밑에 2개 잘 풀고 다음에 이걸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를 잘 이해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사 막 이런 거 라인업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2권 정도 사셔서 같이 풀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은 그거를 꼼꼼하게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너무 쉬워하는 부분과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같이 옆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저는 거의 모든 이런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풀었을 때 아이들 푸는 속도가 훨씬 올라가요. 왜냐면 아이들 똑같은 거 여러 번 풀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를 오히려 제일 못 풉니다. 왜? 똑같은 거 5개 풀잖아요. 마지막 건 지겨워서 애들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스킵하고 이 2개 풀어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는 있어요. 자, 부모님이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 이거 보면서 네가 스스로 공부해라고 할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명이 자세한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 디딤돌의 뭐 기본 응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센의 이런 문제들이 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골라서 푸시거나.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그런 설명을 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집은 문제가 레벨별로 쫙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사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사시면 되고 기본 응용 그다음에 뭐 센의 일반적인 뭐 문제들 이거 사셔서 푸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애가 너무 쉬워한다. 스킵해야 되겠다. 그러면 각 그 출판사의 라인업이 있어요. 거기 다 써 있어요. 문제 뒤에 보면 이게 써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올려서 사시면 됩니다. 거기서 쉬운 거 빼고 그 문제집에서 어려운 걸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랑 아이들이 보고 이뻐하는 거 골라라. 상관없다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푸는 거 풀어도 좋아요. 풀어도 좋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도 못 푸는 수학 문제, 아이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육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어설프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아이와 수학 문제집을 풀 때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냐? 기가 막히게 다 가르쳐야 되는 거냐?
그럴 거면 사실 학원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하고 아이가 같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모르면 너가 좀 알아봐서 엄마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아이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몰랐을 때 요즘에 진짜 많이 카톡방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물어봐서 이 질문 어떻게 푸는지 끝까지 한번 해결해보는 그 어떤 그 프로세스를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실제 저한테 가끔 어머니들이 갑자기 띡 이렇게 문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제 스레드 같은 데다가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뭐 본인 SNS에 올리세요. 이 문제 풀어줄 사람,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뭐 저기 뭐 분당 수학 카톡방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 문제 좀 풀어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자기가 풀다가 올렸을까요? 분명히 아이들 문제 풀어주다가 고민되는 거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내가 이 문제를 놓치면 우리 아이가 이거 구멍이 생길 거야,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그걸 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만 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그 프로세스, 같이 낑낑거려보고 앞에 공부도 한번 해보고 답을 보고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는 이 프로세스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부모님들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 없는 게 뒤에 있는 해답지 이용하는 거를 너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모르겠으면 해답지 봐라. 아니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나, 해답지를 보나, 그게 뭐 다르냐. 다만 해답지를 볼 때는 한 번에 딱 보지 말고 뭔가 한 줄만 딱 봐가지고 이제 그 시작점을 좀 힌트를 얻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그 정확한 정답과 풀이가 아니고, 특히 초등 레벨에서는 이 답을 찾아가는 그 프로세스와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기도 하고 답을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의 풀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 자세를 알려주시면 충분하다, 아주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취감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성취감을 느낀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결국 우린 성취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결국 그걸 도파민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됐을 때 우리가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성취감을 느낀다는 건 도파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행위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행위인 거죠. 근데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암기로 뭔가를 해결했을 때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 문제를 암기로 풀어내잖아요. 그럼 그거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명하죠. 수학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풀었지? 그래, 이렇게 푸는 거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그랬지, 그대로 풀어봐. 이건 성취감이 절대 안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10분 동안 풀어내는 행위를 하는 게 거의 우리가 수학에서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문제를 줘야 되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부딪혔을 때 부모님이 보기, 어렸을 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빼줘요. 근데 이 아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이 과정을 몇 분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서 끌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답은 지가 얘기하게 하고, 이 답을, 이 풀이 과정을 남한테 설명을 했을 때 애들 표정, 혹시 이랬을 때 애들 표정 아세요? 되게 신나가지고 애들이 그 자리에서 막 깡총깡총 튀고 막 그래요. 선생님 저 이 문제 풀었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암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문제고 뭐 아무리 킬러 문제라도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지 해가지고 풀었을 때는 성취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르는 문제를 자기가 분석해서 파악하고 10분이나 20분 정도 고민하고 풀어냈다. 이거를 올라타면 그냥 그때부터 이 아이의 수학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뭐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식을 쓰는 겁니다. 식을 쓰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수학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메타인지죠. 내가 풀었는데 이걸 알고 푼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풀기는 풀었는데 그냥 찍어 맞춘 거냐, 아니면 사실 그냥 누가 알려준 대로 그냥 푼 거지 난 사실 이해를 못했느냐. 이걸 아이들이 생각보다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질문이 뭐냐면, 한번 설명해봐, 이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해봐 라는 거를 더 쉽게 자기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건 식으로 써봐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으로 써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가끔씩 애들한테 테스트를 줘요. 그냥 문제를 알려줘요. 답은 미리 알려주고, 자, 이 과정을 네가 한번 서술해서 갖고 와봐라, 말로 한번 설명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 확실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두 가지죠. 자, 한번 설명해봐. 식을 써봐. 요게 첫 번째 방법. 요 두 번째는 답을 구했을 때 확실해?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 틀렸을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이거를
그 답을 검증해낼 수 있느냐. 요 과정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알겠죠. 얘가 알고 풀었다, 모르고 풀었다. 아마 써는 것만 알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감별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거. 그리고 확실해? 라고 물어봐 주는 건데, 요렇게 했을 때 그럼 문제점이 뭘까요? 그럼 아이들 싫어하겠죠? 왜 싫어할까요? 아니, 기껏 문제 풀어서 풀고 왔는데 또 시켜? 막 또 뭐 설명하라 그러고 또 뭐 이거 막 무슨 검증하라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션이 그거여야 한다. 그리고 그게 미션이려면 문제 수는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드립대 유형별 다 풀지 말고 문제 수를 좀 줄이되 이런 활동을 늘리는 게 아이들한테도 받아들일 만하고 더 효과적이고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집 풀기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풀자라고 정해주긴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늘어지니까 풀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목표를 정하고 풀어야겠죠. 그냥 풀다가 대충 오늘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변수는 두 가지인데, 애가 잘 못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가 문제 하나에 꽂혔어요. 문제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꽂혀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풀고 싶어. 아까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를 냅둬야 되냐, 이제 다른 거 풀 거 많은데 냅둬야 되냐, 아니면 풀게 냅둬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막지 말아라.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애가 못하면 그 문제를 힌트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저희는 냉장고라고 하는데 냉장고나 방문에 붙여놓고 나중에 다시 도전하자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진도를 따라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이건 아니지만 좀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풀어가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수들, 킬러 문제 도전하는 거는 약간 별도의 이벤트처럼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는 있는데 엄마표 수학은 왜 없나요? 이게 수학을 언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뭔가 전문 지식이고, 막 수학은 막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애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뭐 애들을 뭐 진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못 가르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을 왜 못 가르치시느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이 이걸 언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언어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언어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님들 다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영어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즘 엄마표 영어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틀어주고 깔아주고 옆에 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챌린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이런 것들이 언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국어 국문학과 나오시거나 국어 교육학과 나오신 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쳐요. 이 맞춤법이 맞는지, 이 발음이 맞는지, 눈이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눈이라고 발음하는지, 말이라고 발음하는지, 말이라고 발음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얘기를 해요. 왜? 언어니까. 수학도 언어다 이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약간 정확하지 않게 가르치실 수 있고, 이거를 약간 조금 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실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아이와 얘기하지 않은 부모님과 국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걸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좋은 선생님들이 바로잡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와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얘기하고, 뭐 맞춤법 좀 틀려도 쓰게 하고, 뭐 문법 좀 안 맞아도 얘기하고 했던 애들 중에 어떤 쪽이 영어를 잘할까요? 당연히 이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언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수학도 분명히 바로잡아가고 이걸 교정하고 더 발전시킬 기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이거를 자꾸 드릴식으로 하시니까 문제인데, 영어나 국어는 드릴식으로 안 해요. 이제 부모님 오셔가지고 너 5살 애기한테 너 이거 100개 외웠어? 단어 100개, 한자 100개 외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수학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 부모님들이 똑같이 수학을 쓰고 애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하시면 되고, 자꾸 노출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학 공부, 그럼 문제집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건 내가 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싸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학은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된다. 아이 수학 성적 망치는 최악의 말은 무엇인가요? 저는 말 한마디만 뽑아보면 너 이거 예전에 했잖아 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해서 그대로 풀어라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 이거 몇 번 하는데 이러냐? 왜 하는데 계속 그러냐? 근데
수학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학문이고요. 과목이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몰라도 그냥 눈치코치로 풀어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약간 이과 쪽 성향 가진 애들이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안 써먹어요. 아예 못 써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번에 했는데 왜 또 틀리냐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정서를 망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저번에 했는데 또 틀리냐, 너 왜 자꾸 답을 틀리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초등 레벨에서는 이 문제를 접하는 태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진짜 수학 잘하는 애 못하는 애들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줘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문제도 가만히 있자, 내가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학을 진짜 싫어하고 못하는 애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 다음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런 식의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쪽의 대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IQ랑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확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나 안 배웠는데요?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너 저번에 했잖아. 저번에 했는데 왜 틀려?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진짜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수학 집중력이 약한 이유는 뭘까요? 수학이 집중력이 이제 약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집중력이 좋겠어요? 이해를 못하면 집중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집중력이 안 좋다는 거는 지금 이 단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쪽을 이해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고, 그 집중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쪽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아마 질문의 의도는 다른 과목보다 유독 좀 수학이 더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그 어떤 과목보다 이 작업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거는 결국 작업 기억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언어들은 약간 그래도 우리가 연상하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이게 수로 되어 있고 막 문자로 되어 있고 막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남산에 갔다 왔다 라고 물어보고 애들한테 말하고 그대로 해봐라고 하면 애들이 나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남산에 갔다 왔다, 이게 그대로 말하거든요. 애들한테 자 얘들아 봐봐,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파이다 뭐라고 하면 애들이 거의 대답을 못해요. 다시, 지름이 1인 원의 둘레는 파이다 뭐라고 하면 애들이 지름이 1이요 뭐라고? 그게 아니잖아, 파이요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봐,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파이다. 그럼 애들이 잘 못 따라합니다. 왜? 자기한테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못 쓰면 이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수학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업 기억 향상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좋은 방법이 뭐다? 글쓰기와 암산이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계속 시키고 암산을 계속 해줘야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작업 기억이 좋아지고 이거를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식으로 바꾼 연습을 많이 해줘야 이게 아이들이 이 제가 말하는 식이 언어로 들려요. 그때 아이들이 이 수학적 용어들을 자기 언어처럼 쓰면서 작업 기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작업 기억을 잘 쓰게 만들어주자. 어떻게? 글쓰기와 암산, 그리고 말을 식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선행과 심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근데 선행은 하면은 뭐 불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행을 하면 유리하죠. 근데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도한 선행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마다 그 과도한의 이제 기준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과도하지만 시키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과도하지 않은 선행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과도한 게 뭐냐? 결국 이 정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과도한 선행이 뭘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애가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배우는 거는 뭐 과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다음 걸 배우는 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이거를 약간 자기의 언어처럼 할 수 있을 때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학원에서 막상 저는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막 루트를 알려주고요,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연립방정식 막 풀게 하고요, 중학교 1학년들한테 막 미적분을 막 그냥 막 설명해줘요. 그럼 저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선행학습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나중에 나올 것들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과도한 선행학습은 뭐냐면,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저기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여기 갖고 와서 지금 풀어. 정답률 올려. 이거 오답률 낮춰. 실수 줄여. 이게 저는 과도한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많이 알려줘라. 루트도 알려주고 제곱근 뭐 개념 알려주고 그다음에 2차 방정식도 알려주고 함수도 알려주고 얼마나 재밌어요. 좋죠. 근데 이 문제집 갖고 와서 막 풀어가지고 너 이거 빨리 해. 이거는 저는 불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제 이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요즘 교과 과정, 교육 과정, 입시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는 선행하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착착착 풀어버리는 애보다 선생님이 내준 그 의도대로 아이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문제 그대로 풀어내는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풀어준 그 문제들을 잘 기억하고 내신 때 잘 그거를 기억해서 풀어내는 아이들이 오히려 대학을 잘 가는 입시 제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입시 제도를 불신하더라도 이게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행보다는 조금 초등학생인데 공통수학 막 다 해야 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무리하고 이걸 떠나서 무의미하다. 그 시간에 이제 아이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보고 그냥 미리 공부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익숙한 개념을 예습으로 하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건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초등 입학 생각합니다. 전 수학 공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초등 입학 전에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초등 입학하고 나서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초등 입학하고 나서 초등 입학 전에 막 10시간 동안 해야 될 거를 초등 입학 후에 한 2시간이면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하면 쉬울 일을 땡겨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학적 머리를 늘려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뭘까요? 18 곱하기 9의 뜻을 알려주고 18을 18번 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하기 정도는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왜? 손가락으로 세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18 더하기 18 하다 보면은 잠깐 18은 더하다 보면 20은 잠깐 갖다 놓고 30도 갖다 놓고 이런 개념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가지고 노는 거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곱하기 나누기는 구구단 미리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오히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곱하기의 개념을 구구단으로 알려주지 말고 덧셈을 활용해서 곱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찾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거 있잖아요. 아빠가 사탕 3개가 있는데 아빠가 사탕 2개를 더 가져왔어. 그럼 아빠 사탕이 몇 개가 되게? 5개. 이걸 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게? 3 더하기 2 이런 훈련들. 그러니까 이거를 사칙연산을 내 일상생활과 연결시키고 그거를 식을 말을 식으로 바꾸는 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더 나중에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래서 문제집 풀고 무슨 구구단 외우고 이 대신에 이런 활동